드디어 프리랜서 탈출이다. 맨날 다음 일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가지고 손가락이나 빨고 힘들었는데 이제 9to6 나를 찾아주는 곳이 있다니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 저번에 블록체인 생방송을 진행해서 그런지 NFT 쪽으로도 또 취직이 됐네. 이 분야는 아직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분야를 공부할 때는 역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최고지. 그래야지 자주 보고 하니까. 내가 모아뒀던 돈이 350이니까 이젠 정기적으로 월급도 들어오고 라끈하게 300 가자.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도 예전에 이더리움 사놓은 게 있으니까 300만원어치 싹 다 쏴도 상관없겠지? 메타마스크? 지갑이라고 하네.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오케이, 돈 다 옮겼어. 어떤 게 좋을까? 메타프렌즈, 이거 괜찮아 보이네. 이걸로 사보자. 나도 이제 투자 괴물이 돼서 코인으로 이런 것 좀 복구하고 돈길 좀 걷자. 디스코드? 이건 뭔데? 이거 들어가서 클릭. 왼쪽에 창이만 뜨네. 들어가서 사볼까? 오, 0.1 이더면 그럼 2개 사볼까?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오씨, 5개 결제돼버렸네. 뭐 어쩔 수 없지. 5개면 대충 180 정도 쓴 거고 빵 떠서 10배로 뜨면 나도 투더문이다. 그렇게 팔고 더 큰 NFT 프로젝트 사야지. 개꿀. 오늘 10시에 민팅이라고 했으니까 민팅 뜻은 잘 모르겠고 뭐 대충 그때 들어오는 거겠지? 귀염둥이 돈덩이들 형이 잘 챙겨줄게. 10시 지났는데 왜 없지? 오픈시 지갑에도 없고 내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건가? 아씨,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업무 얘기도 아니어서 누구한테 물어보기 애매한데. 저기 조문 PD가 잘 아는 것 같던데 물어볼까? 아니다, 너무 안색도 안 좋고 바빠 보인다. 일단 촬영 가달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도와주자. 응? 뭐야, 비링이 된 건가? 왜 돈이 다 없지? 여기 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데? 11시 38분에 송금된 게 있네? 근데 그때 나 촬영 봐주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 해킹 당한 건가? 아니 회사 컴퓨터로 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해킹이 이렇게 쉽게 돼? 에이, 말도 안 되지. 아니 근데 이거 오전 내내 봤는데. 안 되겠다, 정훈 PD한테 물어보자. 정훈 PD, 나 이거 스킵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스캠 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NFT 과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어떡하지? 300만 원. 이 정도면 투더 문이 아니라 투더 리본인데. 도대체 NFT가 뭐지? 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회사 뭐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회사를 안 다녔으면 NFT도 모르고. 아니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그럼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은창, 그러지 말라는. 하지만 나 왔다 리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다시 공부해서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NFT 딱 돼. 그래서 도대체 NFT가 뭔데? 넌 펀저블 토큰이니 대체 불가능 토큰이니 이런 거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안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딱 깔끔하게 NFT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FT는 어떤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보증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NFT를 사면서 내가 이걸 샀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건 내 거야 라고 증명해주는 문서 같은 거죠. 그게 뭐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상 미술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그 원숭이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됐든 제 지갑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그거는 제 거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우린 이은창의 소유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NF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NFT를 이해하고 나서도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파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지 머리가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베이직, 기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NFT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 건데, 압구정? 이태원? 동대문? 아니죠. 당신이 어디에 있든 NFT를 구매하거나 팔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짐바브웨에서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NFT를 살 수 있는 시장을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뭐 구찌나 프라다를 사는데 현대백화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신세계백화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롯데백화점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백화점마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마켓플레이스도 모든 NFT가 입점해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백화점들처럼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 매직이든 룩스레어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근데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오픈시일 거예요. 오픈시 정말 망망대해입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이 백화점에서는 이더리움,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이 4가지 화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또 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1학년 1학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백화점을 가는데 지갑 안 들고 간 사람 없잖아요. 21세기에 돈도 안 주고 물건을 주는 곳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돈이 필요한 건데 이 NFT 시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전송할까요? 달러로? 엔으로? 원화로? 아니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코인들로 거래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이런 코인들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은행 계좌에서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담을 계좌가 필요한 거죠. 쇼핑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담는 곳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지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흔하게 들어본 지갑은 메타마스크하고 카이카스일 거예요. 이 여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메타마스크인데 이 친구가 조금 편식을 해가지고 클레이트는 안 받고 있거든요. 네트워크에서 등록은 가능하지만 오픈시에서 결제가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클레이튼 기반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사지?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카이카스 지갑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개념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파는 시장도 알고 있고 지갑도 갖고 있으니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물론 돈만 있으면. 그런데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파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올리는 행위를 우리는 민팅이라고 해요. 이 언어가 좀 생소하시다고요? 그렇다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트 초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민트랑 이 민팅이랑 스펠링도 똑같아요. 노잼인가? 어쩔 수 없지. 미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갤러리에 걸어 놓는다든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시장에 자신의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이 정도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민팅. 참 쉽죠? 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단지 우리는 인터넷에 하는 거죠. 근데 또 민팅에 따라오는 처음 보는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또 우리 머리들을 아프게 해. 우리 1학년 1학기 수업 진도를 좀 더 나가볼까요? 이쯤 됐으면 2학기잖아요. 괜찮아요? 마인드 얘기 안 할게요.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화이트리스트, 가스비, 그리고 로드맵. 화이트리스트는 제가 백화점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백화점에서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나 관리자 혹은 관계자가 되면은 VIP 카드를 주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추첨을 하던 SNS를 잘 팔로우하던 창작자는 발매 전에 몇몇 사람들한테 화이트리스트를 나눠줍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해당 NFT를 조금 더 빨리 산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낮은 가격에 산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스비는 무엇이냐? 메탄가스? 온실가스? 전기가스? 가스! 가스비는 NFT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스비는 발생하지만 딱 세 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NFT를 등록할 때 물건을 팔려면 걸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공짜로 걸어놓게 해주나? 그래서 그 자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물건 내가 저 백화점에 등록할 테니까 좀 걸어놔줘 이러면서 돈을 내는 거죠. 두 번째, 거래 수수료. 안전하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그 중간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요즘 왜 그 번개장터에서도 번개페인가? 그거 있잖아요. 한 2.5% 수수료 떼고. 그래서 내가 NFT를 사던 팔던 그것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오픈시 같은 백화점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이건 진짜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넘겼어. 그때 이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NFT가 될 수도 있고 갖고 계신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있는 NFT를 신한은행으로 넘길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왔어. 로드맵. 판매자들은 대부분 판매를 하기 전에 자신의 SNS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줍니다. 마케팅이 잘만 된다면 사람들은 기대감을 안고 발매 날짜만을 기다리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 로드맵,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계획표를 공유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 또한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NFT 프로젝트의 홍보 방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용어는 스캠입니다. 이 영상들을 만들게 된 계기죠. 괜찮아요? 네이버 영어 사전에 쳐보니까 신용사기라고 뜨네요.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바꿔치기, 소수점, DM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걸 심화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분도 스캠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스캠 얘기 나오니까 힘 빠지네.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NFT가 뭔지, 마켓플레이스, 지갑, 민팅, 스캠은 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딥하게 용어들에 대해 그리고 예시들을 통해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빠이. 그래, 이제 NFT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바로 구매 가자. 어머? 이건 지금 당장 꼭 사야 해. 이 캐릭터도 좀 귀여워 보이고 뭐야 메타우스? 가상공간에서 땅도 사고 월세도 받는다고? 가상공간에서라도 건물주가 되는 건가? 뭐 게임하면서 돈도 벌어? 걸으면서 돈도 번다고? 아니 그럼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사면 돈 벌겠네. 야, 돈 버느라 24시간이 모자르겠다. 먼저 들어가는 게 위너잖아.
300만 원 빠르게 메꾸고 다시 한번 돈길 걸어보자. 돈 벌면 일단 집 사고 부동산도 알아봐야겠다. 자동차는 SUV 하나에 스포츠카 하나로. 은채 아나운서 잠깐 침착해봐요. 네? 어우, 300만 원 수염료 내고 또 못 뺄 뻔했어 또. 이제 NFT가 대충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어디서 사고 팔 수 있는지 다들 대충은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종류도 다 다르고 개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제가 아는 거라는 뭐 BAYC? 크립토펑크?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런 캐릭터 그림들이라고 하나? 이런 거 말고도 사용되는 곳이 수천만 가지더라고요. 뭐 땅을 살 수도 있다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살 수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게임도 할 수 있다 그러네. 그리고 이게 진짜 인터넷 상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상도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 실현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엄청나게 밀접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NFT가 어떻게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너무 돈 벌려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해보자고.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제일 흔히 본 것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바로 수집용 NFT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원적격이고 제일 뭐 비싼 친구 중 하나니까 이 친구를 설명할게요. 바로 크립토펑크죠. 크립토펑크는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맷 홀과 존 와킨슨이라는 사람이 라바레스라는 이름에 뭉쳐서 2017년 실험적으로 만든 첫 NFT 프로젝트인데요. 크립토펑크가 발행될 당시에는 NFT를 찍어낼 수 있는 표준적 기술인 ERC721.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다음에 시험편에서 다 알아보자고. 하여튼 이 어려운 기술이 없었는데 만들어져가지고 시족격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크립토펑크는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딱 1만 개만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이 이미지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생성해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술작품으로 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개는 개발자의 몫으로 나머지 9000개는 일반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그래요. 무료? 2017년에 나 뭐 했지? 군대였구나. 잘못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돌아와서 크립토펑크는 초창기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만 거래가 되다가 현재 명성을 얻게 된 뒤에는 소더비 경매나 크리스티 경매 등의 전통적인 미술품 오프라인 경매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후 2022년 3월 11일에는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원숭이들이죠. 바로 BAYC. 이 NFT를 만든 유가랩스라는 회사에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NFT 대장들끼리 통합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슈였겠죠? 자, 쉽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애플하고 삼성이 합친 거야. 그러니까 달나라 했던 한입 베어물은 사과랄까? 자,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왜 요즘 P2E나 M2E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play to earn, move to earn이라는 말인데 움직이면서 돈 벌자, 놀면서 돈 벌자 이런 말인 거예요. 잠깐, 근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게임은 돈을 쓰는 거 아닌가? 라면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반대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P2E의 대표적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부터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엑시 인피니티는 이 엑시라는 귀여운 몬스터를 메인으로 내세운 게임인데요. 엑시를 구매하고 교배시켜서 더 좋은 엑시를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능력치와 희귀도가 제각각인 엑시로 다른 이용자들과 배틀을 해가지고 레벨업을 하는 게임인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생태에서 엑시는 물론 토큰과 아이템 모두 NF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엑시로 배틀 미니게임을 하거나 엑시를 교배시켜서 판매하면은 X 토큰이란 것을 얻게 되는데요. 게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X 토큰은 실제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얻은 머니를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엑시 인피니티의 제작사는 엑시가 거래되거나 교배할 때 4%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기존 게임 산업이 갖고 있던 문제를 NFT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게임들은 어때요? 인기가 없어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그 게임 내에서 갖고 있던 아이템들은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냥 휴지 조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NFT화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NFT 시장에서도 꾸준히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언급한 무브 투 어는 무엇인가? 움직이면서 돈을 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임인 건데 이 스태프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리는 엄청 간단해요. 앱을 설치하고 걷거나 뛰시면 됩니다. 하루에 왜 10,000보를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게임들은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특별할 게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르니까 한번 들어봐요. 괜찮아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앱을 깔고 걸으면 코인을 줍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화 NFT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 운동화 NFT는
성능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자신만의 운동화 NFT를 만들 수 있는 권리도 생겨요. 왜 그 민팅 있잖아요. 제가 민트 초코 해가지고 설명했던 거, 그 시장에 내걸어 놓는 거 알지? 이상하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성능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하네요. 또 재밌는 건 이 운동화 NFT가 실제 운동화를 엄청나게 잘 반영했다는 건데요. 저희 실제 운동화 쓰면 어떻게 돼요? 많이 신으면 낡게 되어 있죠? 이 운동화 NFT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통해서 성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게임과 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예술입니다. 요즘은 소규모 갤러리도 많이 생겨가지고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그림을 구매해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 방에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니라 나의 가상 지갑에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지난해 세계 미술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란 말이에요. 한 1250억 정도였어요. 뒤를 이어 10위권에는 바스키아, 모네, 잭슨 폴로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미술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를 차지한 비플이라는 사람인데요. 비플의 Every Days, The First 5,000 Days라는 그림은 830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미술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한 번에 스타가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면 비플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비플은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컴퓨터 공학도의 웹 디자이너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는 그림을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2007년 5월 1일부터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매일 그걸. 이 사람은 주로 사회 문제를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을 시기적절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린 첫 5,000개의 그림을 NFT화해서 콜렉션으로 만든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Every Days, The First 5,000 Days라는 그림이었던 거죠. 최초 NFT 경매라는 점과 이 어마무시한 가격 때문에 NFT 미술 시장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NFT 시장은 41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실물 미술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은 NFT 시장은 현물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부동산입니다. 현실은 뭐야? 지금 뭐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방 하나 구하기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상세계에서는 뭐 어찌저찌 하다 보면은 내 방이 아니라 내 집, 아니 건물주도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대표적인 회사로는 디센트럴랜드랑 더 샌드박스가 있는데요. 디센트럴의 땅은 딱 9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땅값이 당연히 비싸겠죠?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16만 6,464개의 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부동산 업체에서 51억 원어치의 땅을 구매하기도 했으니까 여기에 땅도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해당 플랫폼의 인기가 상승하면 그 땅의 가치 또한 상승하겠죠? 반대로 문제는 해당 플랫폼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예요. 플랫폼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플랫폼 내에 땅의 가치 또한 떨어지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현실 세계 땅과는 다르게 새로운 플랫폼 속 디지털 부동산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플랫폼끼리의 경쟁은 불가피한 거죠.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 샌드박스는 게임 홍보 시설들을 메타버스 내에 들여오면서 아이템이라든지 캐릭터를 NFT화해서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구축한 생태계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업계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우리가 즐겨 쓰는 그 밈 있잖아요. 그 유행 좀 지났나? 그 무야호 이 아저씨. 이 밈짤이 950만 원에 낙찰되었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950만 원이 아니라 950만 1,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0원 더 높게 비딩을 건 거죠. 여튼 이러한 짤들 말고도 유명 연예인들의 굿즈나 모습들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사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스포츠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죠. NBA 탑샷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종이카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수집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실물 종이카드가 아니라 NFT화해서 명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NBA 탑샷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기도 편리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저희는 NFT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난 진짜 여기까지 참아온 여러분 칭찬한다. 괜찮아요? 지갑도 만들어보고 돈도 옮겨보고 다들 이런 거 원한 거였잖아. 안 쓸 때 꽉 매라고. 우린 달나라로 갑니다. 빠이. 지금까지 이은창 아나운서였습니다. 되었습니다. 피디님, 저 이제 NFT가 하고 싶습니다. 나 공부도 했고 돈도 준비됐다고. 내 계좌 봐봐, 계좌. 보이지? 내가 커피 마시고 싶을 때도 안 마시고 차 끊겼을 때도 내가 걸어다니고 그랬다고. 그 이제 진짜로 NFT 사도 되는 거죠? 저 오픈시에 향치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하셔도 되죠 이제.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래가또 고생했어. 근데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아, 뭘 잊어. 내가 이제 또 내가 돈도 준비하고 내가 지식도 준비했는데. 지갑 있어요? 지가 내가 좀 전에 그거 해킹 당해가지고 다 하지 말까요? 그냥 하지 말자. NFT도 뭐고 그냥 다 싫다. 퇴근이나 해야겠다. 하지만 나와 스들리 지갑 만들고 돈 옮겨서 NFT 살 거야. NFT 딱 기다려. 내가 간다. 뭐야? 왜 저래? 무서워. 이제 실전입니다. NFT를 사던 팔던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지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야드? 루이비통? 보테가? 아니지. 바로 메타마스크와 카이카스. 그 지갑 지금 만들러 갑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엽니다. 구글 검색창에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스토어 검색이라는 창에 한글이 아닌 영어로 메타마스크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뜨는 메타마스크를 클릭한 후에 우측 상단에 파란색으로 있는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업이 끝나면 우측에 퍼즐 모양 같이 생긴 곳에 메타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메타마스크 방문을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문구가 뜨네요.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저희는 지갑이 없으니 우측에 지갑 생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동의함에 클릭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지갑 보호하기 동영상이 있는데 시청을 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작위로 설정된 12개의 단어들입니다. 이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해두셔야 하는데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 컴퓨터나 핸드폰 메모장이 아닌 직접 기재해서 보관하는 걸 추천한다고!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비밀 백업 구문 확인이라는 칸이 뜨는데 방금 적어놨던 구문을 순서대로 클릭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따단!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드신 겁니다. 참 쉽죠잉? 이제 메타마스크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어카운트 1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카운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의 메타마스크 안에 여러 계정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계정 이름을 은창이 거, 화이트리스트용, 보관용, 판매용 이렇게 이름 또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바로 신용카드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기능도 있지만 보통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음으로는 보내기 버튼이 있는데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지갑에 주소를 적으면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합 기능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암호화폐랑 1:1 교환을 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솔라나로 바꿀 때 1 이더리움이 300만원 그리고 1 솔라나가 1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 이더리움을 30 솔라나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인 거죠. 시세에 따라 수합이 되며 수수료 또한 발생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를 처음 이용하실 때 오픈시부터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시에서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프로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Connect your wallet, 너의 지갑에 연결해 라고 뜹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타마스크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따란! 저의 지갑이 보이네요. 보유하고 있는 NFT, 제가 만든 NFT, 제가 관심 갖고 있는 NFT, 그리고 저의 거래 내역 등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그럼 이제 돈을 이 지갑으로 슝! 하고 옮겨보는 거예요. 달나라로 갈 연료를 채우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업비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출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금을 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까? 그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바이낸스는 그냥 웬만한 암호화폐들은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인 거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암호화폐를 보낸 후에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면 수수료가 업비트보다 3배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계를 한 번 더 거치지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는 한 번 익혀두면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는 방법은 위스드로 버튼을 누르고 보낼 주소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표기가 되는데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는 다른 거래소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이제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를 이용하면 사이트와 접속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크롬 브라우저에 보시면은 여기 이 퍼즐 같은 모양 보이죠? 이 확장 프로그램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버튼을 누른 후에 메타마스크를 눌러보시면 메타마스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메타마스크 연결 후에 서명 버튼이 브라우저에 숨어 있어서 헤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확장 프로그램의 메타마스크를 눌러보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짜! 오늘은 정말 실전이었죠? 달나라로 갈 우주선도 만들고 우리가 연료도 채우고 조작 방법까지. 이제는 이 야무진 NFT를 사서 달나라에 안착할 일만 남은 거라고. 다음에는 우리를 달나라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저 지하 세계로도 이끌 수 있는 NFT를 구매하는 걸 해볼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우주선은 출발합니다. 빠이! 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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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루두밥 뚜밥 뚜밥. NFT 지식이 가득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어머, 종혁씨 좋은 아침. 까르륵. 종은씨도 혹시 NFT라고 알아? 메타마스크는 좀 어렵긴 한데 내가 더 설명해줄게. 나 이더리움도 있다. 근데 주식도 있어. 내가 지금 돈도 빵빵하게 채워서 이 귀여운 여우를 배부르게 해줬거든.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지 뭐야. 나도 이제 달나라로 간다고. 그래서 은찬아서님 NFT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NFT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셨다면 경기도 오산이에요. 오늘 저는 저의 사비로 NFT 구매를 갑니다. 다들 손 꽉 차노라고. 우린 오픈시라는 바다로 출발하니까. 자, 바로 들어갈 거니까 정신 꽉 붙잡고 있으라고요. 업비트를 킨 다음에 제가 사놓은 이더를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송금을 해볼게요. 1.2이더짜리를 살 거니까 뭐 가스비도 생각하고 좀 여유롭게 1.26이더를 전 보낼 건데요. 자, 이제 출금 신청으로 가서 확인을 누르고 개인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은 몇 방? 둘, 셋, 넷, 다섯? 아니지. 한 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갑 이름도 인생은 한 방이다 라고 저장을 해놓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제가 0.018이더가 수수료로 든다고 하네요. 뭐 대충 4만 원 정도예요. 현재 기준으로. 이더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괜찮아요? 자, 이제 저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1.26이더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지갑이랑 오픈시랑 연결을 해주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매 가자! 저는 이 공룡 친구들을 봤는데요. 카이주 킹스라고 합니다. 생긴 거는 귀엽게 생겼는데 가격은 그렇게 막 귀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골라봤어요. 일단 나는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미래를 자동으로 바라보고 나와.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투더문! 제가 관심 갖고 지켜봤던 친구들의 넘버는 5013, 5506, 5336, 6564 이 친구들이었는데 이게 다 배경이 어떤지, 안경의 유무, 뭐 모자의 유무 등등으로 희귀도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 또한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희귀도를 어떻게 체크하는지는 레어리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왜 골랐는지까지는 심화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튼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판매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매하려는 요 빨간 눈과 왕관을 가진 친구는 이렇게 바이 나우 버튼이 있죠? 그렇다면 이 1.2 이더 해당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6564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메이크 어퍼라는 칸이 있잖아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 내가 한번 경매를 걸어보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당근 마켓에서 500만 원이라고 올라가 있어도 뭐 450만 원 풀거래 가능?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론은 즉시 구매, 경매, 구매 불가 이렇게 세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건데요. 이 과정 속에서 내고 또한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구매까지는 어느 정도 방식을 다 익힌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저의 귀여운 공룡을 이제 입양시킬 차례인 거잖아요. 돈도 있고 잘 친구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출발. 오, 왜 이렇게 긴장돼? 동의 체크아웃 클릭. 뭐 읽으라는데 눈은 잘 안 들어오고요. 예상 가스 요금이라고 있네요. 구매할 때 수수료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는 게 계속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트래픽이 높아져서 비싸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높음으로 설정하면 빠른 트래픽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낸 사람은 고속도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사람은 뭐 비포장도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근데 경쟁이 심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살 때는 굳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는데 낮음으로 설정해서 거래를 하게 될 시 경쟁이 어느 정도 있는 프로젝트는 가스비만 발생하고 아이템을 못 사게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늦게 도착해서 내가 허탕을 치고 온 거야. 근데 가는 기름값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기가 많은 물건은 우리가 오픈런도 하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빨리 구매하는 게 낫겠죠?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구매할 때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렸는지 맨 처음에 14달러였던 가스비가 20달러대로 들어갔네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기다렸다가 14달러에 가자! 으악! 컴플리티드! 뷰 아이템, 아이템을 보러 갑니다. 구매된 것을 볼 수 있고 owned by you. 그 you는 누구?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도 아이템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more, 더보기란에 가셔서 히든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진짜로 내돈내산 NFT까지 진행해 봤어요. 진짜 내 돈을 태운 거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스캠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 영상들도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바로 스캠.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물건을 잘 보호해야 돼요. 또 세상에는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다음에는 어떤 스캠 수법들이 있는지 제가 다 싹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알아야지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내 말 했어 안 했어? 다음 스캠편 기대하라고요. 만약에 안 돌아오면 전 이미 달나라로 가서 한국을 뜬 겁니다. 빠이.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참 힘들었다. 그래도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젠 머리도 지갑도 두둑해져서 기분이 좋네. 아, 햇살 좋다. 나의 미래처럼 밝구나. 어? 야씨. 여러분, 지금 이렇게 NFT 하나 샀다고 만족하실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이제 뭐 물건 하나 산 거지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도 우리 NFT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기. 사는 과정에서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 나서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완전 정글이야. 그렇다면 적을 알아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몇 점 몇 승? 100전 100승이다. 제가 몸소 사기를 당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이런 경험은 하지 말자고. 알겠죠? 그렇다면 제일 잘 당하는 스캠 유형 5가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복제 사기 수법입니다. 말 그대로 NFT 작품을 복제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인데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똑 닮은 이 신세계 푸드 캐릭터 제일릴라를 활용해 NFT를 도용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상품이 오픈시에 등장하고 NFT는 0.1 이더리움에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세계 야구단 SSG 랜더스의 엠블럼과 동일한 디지털 작품도 1 이더리움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FT들이 신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이미지만 도용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신세계 그룹은 당연히 오픈시에 연락을 해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했고 현재 이 게시물들은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그냥 뭐 돈이 날아간 거지 뭐. 그런데 이렇게 NFT에 쓰이는 이미지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NFT 스토어 그 자체를 도용해버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복제된 NFT 스토어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NFT 스토어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웹사이트에서 NFT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상 정보와 로그인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가 모두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사이트가 복제된 NFT 스토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NFT의 연락처 주소가 작성자 웹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해서 사이트의 신뢰도를 조회할 수 있는 스캠 어드바이저와 구글 크롬 확정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렌드 마이크로 책을 이용해 NFT 스토어가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수점 사기예요. 자, 잘 봐요. 여기 1,000원에서 쉼표 대신 마침표로 바꾸면 1.00000 1,000원에서 1원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벌어지죠. 그 외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NFT 가치 또한 점 하나에 폭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누가 그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하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칠 수 있는 사기는 쉽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구매 희망자 혹은 뭐 도둑놈이라고 부릅시다. 그들이 제안한 가격을 유심히 보지 않고 덥석 수락했다간 엄청나게 값싼 가격에 저희 NFT를 넘기게 되는 거죠. 특히 NFT를 빠르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한번 체결된 NFT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사기가 제일 쉽게 걸릴 수 있는 사기다. 자나깨나 스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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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소매 넣기 수법입니다. 소매 치기가 아니라 소매 넣기라고? 뭐 산타클로스 같은 개념인가? 내 주머니에 누군가가 공짜로 선물을 넣어주면 오히려 좋아. 와우.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한 방은 없고 공짜도 없어요. 인생은 몇 방? 둘, 셋, 넷, 다섯? 아니지. 한 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만 벌리면 자,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공짜를 좋아하면 뭐가 된다고? 대머리가 된다고.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갑이 맨들맨들해질 수가 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NFT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우리의 지갑에 심어놓는 건데요. 이 NFT에 오퍼가 들어오는 것을 승인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팔겠다고 오픈시에 올릴 때 거래를 승인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지갑은 털리게 되는 겁니다. 공짜라 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NFT 한 개 더 생겼어, 두 개 더 생겼어 막 이러다가 지갑이 털린다는 거지. 지갑에 못 보던 NFT가 들어와 있으면 우선은 경계를 하고 해당 NFT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NFT 시장에서 공짜라고 말하는 건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돼요. 요새 또 급부상 중인 NFT 사기 수법 중 하나가 에어드롭 방식인데요. 마케팅 전략으로 코인이나 토큰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면서 지갑 정보를 요구한 다음에 저희의 지갑을 털어가 버리는 거죠. 자, 본인이 민팅한 NFT가 아니야. 본인이 에어드롭을 신청한 NFT도 아니야. 그렇다면은 무조건 의심을 해보고 히든으로 빼놓은 다음에 쳐다도 안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칭입니다. 지금 서울 남부지검의 이은창입니다. 지금 본인 계좌 이런 사칭 전화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클래식한 사기 수법은 NFT 시장에도 존재합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 시장인 오픈시의 직원이라고 사칭을 한 후에 코인 지갑 등 자격 증명에 대한 보안 문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무작정 믿거나 당황하시지 마시고 개인과의 연락을 끊고 거래 플랫폼 공식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핵심 문구를 묻는 의심스러운 팝업 또한 매번 차단해주세요. 승인되지 않은 웹사이트나 팝업에서 시드 문구를 요청할 때마다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드 문구는 지갑의 열쇠이며 사기꾼은 NFT 보유자에게 가짜 이메일을 보내고 데이터를 요청하는 피싱 사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프로젝트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 또한 존재하는데요. 자, 오픈시에서 검색을 하면 공식 프로젝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검색이 수도 없이 많이 될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을 한두 글자 정도 바꿔서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는 건데요. 두 눈 크게 똑바로 떠야 안 당할 수 있겠죠? 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현재는 거래소 차원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한 NFT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M입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죠. 많은 NFT 프로젝트들은 디스코드와 연동을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뉴스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스코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왼쪽 창에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쭉 뜨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사기꾼들은 낚시질을 하는 거죠. 저같이 디스코드에 처음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수법이라고 하네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절대 먼저 DM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DM인지 구분도 잘 안 하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사버렸어요. 절대로 DM에는 응답하시지 마시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활동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대표적인 스캠 수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로 NFT A to Z의 초급편을 끝내봤는데요. 어때요? 이제는 NFT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감이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냥 영상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지. 저 또한 영상을 준비하고 찍으면서 NFT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현재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암호화폐고 뭐 NFT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성지 영상을 만드는 거야. 그래도 우리 이런 시장에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겠죠?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심화된 개념들과 정말 실전 영상들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빠이!